버블이 된 경우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리 얘기를 이제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미국도 보면 이게 참 조변 섞개 비슷하기도 하고 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뭐 9월 10월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많이 내릴 거라고 네네. 그러다가 그렇죠. 한 11월 들어와서는 오히려 금리 이제 안 내릴 수 있다. 매파적인 발언들도 나오고 하니까 또 휘황청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또 11월 말쯤 되면서 뭐 이제 뭐 12월 10일 미국 FOMC도 있습니다만 다시 또 금리 올릴 거라는 전망이 뭐 80 몇 %로 올라가요.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어지러운데, 근데 저는 한 2년 전부터도 이제 와이스트리트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 이 장표에 있는 것처럼 미국은 지금 90년대 중반 상황과 되게 유사한 것 같다. 지금의 상황이. 그리고 그때가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쉽게 잘 안 내려간 그런 어떤 근 30년의 중에 5번의 금리 인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번 요 금리가 시원하게 내려가진 않고 내려갈 듯 뭐 하다가 좀 찔끔찔끔씩 내려가는 약간 그 모습인데 저 시기에 이 S&P 500 움직임을 보시면은 엄청나게들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IT와 테크 쪽이 두드러지게 올라간 게 좀 눈에 띄죠. 그리고 이때가 바로 이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었던. 근데 지금은 이제 유사하게도 AI 혁명이란 게 있는 시기인 건데,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들 올랐어? 라는 게 이게 이래서 고금리가 유지됐다라고 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시고 투자를 막 해대니까 이 투자 덕분에 경기가 웬만해서는 잘 안 꺾이고 그래서 그냥 금리도 높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좀 선순환 피드백 같은 게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2022년 11월에 챗GPT가 처음에 나오고 등판했을 때만 해도 역시 미국이 최고다 이랬었는데 올해 초에 딥시크가 딱 나와버리니까 충격받아. 이거 중국도 장난 아니구나. 이거 뒤처지면 큰일 난다. 지금 막 투자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중국과 격차를 벌려야 된다. 지금 이게 지금 투자를 더더욱 가속화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급기야 예상하지 못했던 3전 막 D램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된다. 막 지금 뭐 이게 다 지금 이 격차를 벌리기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투자를 더 빠르게 가속화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빅테크 사이에서도 내가 제 이기겠다라는 그런 선의의 경쟁의 결과도 있겠지만 확실히 중국도 지금 자극제가 된 측면이 좀 있기는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마구 투자를 해대니까 GDP 같은 거는 지금 되게 여전히 미국도 보면은 좋은 상황에 있고 이 낙수 효과로 이제 급기야 이제 우리나라나 대만 이런 데들도 지금 성장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미국은 저렇텐다라는 게 미국이 이래서 저랬구나라는 게 지금 와서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표는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은 막 힘들다고 그래. 생활비가 너무 오르고 뭐 이제는 어포더빌리티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쓰던데 감당이 안 돼. 지금 이 생활 물가 수준이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나오고 뭔가 양극화 얘기 자꾸 나오고 근데 우리도 보면은 지금 언급해 주셨듯이 D램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삼전 하이닉스는 너무 좋긴 할 텐데 앞으로 도대체 컴퓨터 휴대폰 이런 거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까도 되게 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D램 가격 올라서 그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는 너무 좋은데 이런 걸 소비해야 되는 우리들은 D램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 센터 마구 때려지니까 미국도 지금 전기요금이 마구 올라가는데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이게 웬만한 걸 또 다 나중에 또 올려버리는 구독 서비스 얘네들도 아마 올릴 거고 뭐 하다못해 식품 같은 것도 이제 냉장하는데 더 비용 많이 드니까 이것도 또 올려야 되고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전기요금 또 인상 이게 또 이슈가 돼서 이런 식으로 또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가 좋은데 그만큼 이게 가격도 올라서 사람들이 좀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힘들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은 거가 나한테 어떻게 좋은지는 잘 안 와닿는데 가격이 오르는 거는 바로바로 나한테 힘들다라는 느낌을 주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이 자체가 바로 경제 지표들 막 성장률 좋게 나와 물가도 높게 나와 이 두 개 합쳐지면 이게 다 금리를 못 내리는 그런 요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근데 요건 되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 그리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내년 정도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웬만해서 지금 빅테크들이 투자를 지금 가열차게 하는 분위기가 내년까지는 얘들이 지금 벌고 있는 돈이나 이제 재무적인 체력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아직은 더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IT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봤는데. 것도 내년까지는 지속이 되고, 그래서 아마도 주식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둘 다 되게 웬만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펀더멘털이 좋은 상황은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식 좋고 채권은 안 좋고, 이 상황이 일단은 내년까지는 좀 지속이 될 것 같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이후에 되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시나리오처럼 AI 때문에 뭐 전력 수요 높아지고 그러면은 또 그게 전력 비용도 증가시키고 물가를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 이제 촉발되는 시점이라는 게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AI 투자는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저금리를 선호하고 그래서 뭐 연준 의장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이게 네. 부딪히고 있네요. 네, 맞아요. 지금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은 결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선전포고만 안 했지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근데 기술 전쟁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두 나라 다 엄청난 투자를 예. 이쪽 분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그쪽으로 투자를 막 해야 되다 보니 부동산은 지금 거의 뭐 포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왕커 이런 옛날로 치면은 제일 좋은 디벨로퍼가 지금 뭐 예. 부도가 나느니 많이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돈이 야 이쪽으로 가야지 지금 이거 일로 갈 돈 어딨냐 이러면서 지금 중국도 완전히 이쪽으로 AI야 로봇이야 4차 하고 산업이야 있고 하면서 부동산 떨어지든 말든 이러고 있고, 미국도 약간 그런 모드. 그 예전에 그 미국과 소련의 그 우주 그쵸, 개척 뭔가 경쟁 네, 할 그런 때처럼 경쟁을 할 막 때처럼. 쏟아붓는 거죠. 뭐 군비 레이건 경쟁처럼. 때 했듯이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부 부채는 더 뭔가 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가 지금 벌어지고 그러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는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앞으로 계속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서 이게 너무 가고 좋기는 있죠. 하죠. 그리고 네. 실제로도 많이들 올랐고요. 역시 AI야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비싸지만 더 오를 거야라는 어떤 그걸 정당화 시켜주고 있어요. 그렇죠. 정당화시켜주고 있죠. 네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버블이 터지는 것도 역시 어떤 나오면 그림이에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자산 가격이 A에서 B로 우상향을 할 때 예. 빨간 선처럼 가는 경로랑 어. 파란 선처럼 가는 경로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빨간 선처럼 가면은 이게 버블 붕괴고, 이렇게 되면 뭐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계속 사들어가기 때문에 예. 더 오를 것 같아서 이제 여기까지 포모 가서 사들어가다가 이렇게 되면 모두가 이제 손실을 보게 되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이제 모든 버블의 폭락이 이제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이게 바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또 일본의 90년대 이제 버블 붕괴라든가 이게 다 이런 모습이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둘 다, 미국이 되게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놈의 이제 그 주택 버블 때문에 그거 뒤처리하느라 중국을 밟아야 될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더 힘들어졌다 지금. 그때 일찍 밟았을수록 더 빨리 얘를 일본 이렇게 치우듯이 했을 텐데, 예. 우리가 그때 서브프라임 대응하느라, 우리 집 불난 거 대응하느라 에너지를 거기다 2010년대를 보내버린 바람에 이게 지금 그 사이에 중국은 저렇게 괴물이 됐고. 그래서 2010년대 제조업이 엄청나게 올라왔고, 그렇죠. 사실 뭐 2010년대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좋았던 게, 조선도 좋았던 했던 게, 또 중후장대 중국 덕분에 좋아도 막 차화정 네. 장세 왔던 게 중국 덕분이었는데. 그렇죠. 였기도 했죠. 그리고 중국은 반대로 중국이 제일 많이 스터디한 게 우리나라 외환위기랑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거든요. 특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이제 그 미국 말 듣고 내수 키우다가 괜히 부동산 버블 생겼다가 꺼져서 예, 예. 저 나라가 이제 완전 지금 나락가고. 2인자도 안 되는 나락이 가버렸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어떻게든 지금 누르면서. 그렇죠. 지금 부동산을 어찌 보면 거의 일부러 누르다시피 지금 4년 넘게 지금 부동산이 중국 부동산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죠. 중국인도 부동산 되게 사랑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 내리면 거의 폭동이 날 만한 분위기인데, 이거를 지금 다 끄고 있고, 끄는 와중에는 지금 또 올해 초엔 또 이제 딥시크가 나와서 뭔가 국뽕 막 이제 야 우리도 이렇게 된다 하면서 지금 이 불만을 우리가 기술로 지금 미국을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잠재우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AI, 로봇, 반도체 쪽으로 이제 육성을 시킨다. 막 이렇게 또 몰아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야 뭐 어차피 일종의 그 공산당 일당 국가니까 그냥 탁 이런 식으로 버블을 잡고 가면 되는데, 미국은 이게 좀 힘든 국가잖아요. 이거를 정부가 막 갑자기 막 자산 가격들을 막 할 수는 통제하거나 할 없으니까.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아까 보여주신 네. 그림이 네. 상징적으로 위쪽으로 볼록하게 가는 빨간 루트는 미국이고, 밑에 쪽에서 뭔가 눌러가면서 관리하면서 가는 밑에 파란 선은 중국에 가깝다? 저는 약간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미국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예. 미국도 이렇게 가려고 노력을 어떻게든 지금 물밑에서 계속 하고 있다. 아니 라는 근데 거죠. 트럼프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준금리 뭐 1%까지 낮춰야 된다. 계속 네네네. 그러고 있잖아요. 물론 그러면 그렇죠. 저 빨간 선처럼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예. 올해만 해도 두 번의
미국 장이 조정이 있었는데 예. 4월 달에 한 번, 그리고 11월에 한 번 있었죠. 근데 네. 돌아보면 4월 달은 트럼프가 망가뜨렸고 네. 11월은 연준이 망가뜨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마치 금리나 매파적발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금리나 안 할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던지면서 이제 그랬고 예. 4월은 뭐 모두가 거세게. 기억하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그랬고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증시나 뭔가 그런 분위기가 좋을 때 트럼프가 돌변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또 중국 야시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막 공격을 해서 트럼프 일기 때 돌아보면 좋아질람 치면은 트럼프가 또 난리쳐서 이게 빠지고. 증시가 빠져버리고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빠지면은 됐었거든요. 트럼프가 또 지금 주식을 사라. 뭐 그런 식으로 또 리딩하자, 하면서 리딩. 그렇죠. 리딩 많이 하죠. 네. 글로벌 1타.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정부도 리딩을 하되 이게 막 여러분 이렇게 돼요가 아니라 이쯤 되면 한번 밟았다가 다시 리딩하고 약간 좀 그런 환장하네, 이제 그런 식의 네.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야. 그러다 보니 지금도 올 한 해 어떤 전망을 좀 아마 하나의 표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 지금 사실 뭐 미국 주식 비싼 건 누구나 다 잘 알잖아요. 네.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기는 하죠. 그런데 비싼 거를 비싸지만 괜찮다, 더 오를 거다라는 게 정당화 되려면 뭔가 버블이 올 수밖에 없다. 화폐 가치가 이제 타락한다. 이런 논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앞세우는 분들이 지금 기대하는 포인트들이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을 파월에서 이제 뭐 케빈 애씑 같은 이제 네. 트럼프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교체할 거다. 그리고 뭐 양적 완화를 재개할 거다. 다시 옛날에 하듯이 연준이 막 자산을 사주는 그런 거 할 거다. 그리고 선거도 있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정부들이 돈을 계속 푼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유동성이 앞으로 계속 넘칠 거니까 주식 지금이라도 사세요. 뭐라도 사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저는 뭐 이 얘기들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 얘기들마다 하나씩 치명적인 어떤 약점, 아킬레스건들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파월에서 교체가 뭐 되죠. 이제 네. 당연히 될 뭐 건데. 임기가 당연히 내년 2월에 끝나고 이사로서 임기도 5월에 되는 끝나고. 거니까요. 예. 그러면 저는 그 차이가 파월이었더라면 한 2번 내릴 게 이 사람이 됨으로써 3번 내릴 수는 있어도 4번, 5번 이렇게 내리는 일이 있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일단은 진짜 트럼프의 말처럼 지금 3% 후반에 있는 기준금리를 1%까지 낮추면 네. 뭐 그거는 뭐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까지 되긴 그런 게 왜냐면 연준이 지금도 양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야 된다와 내리면 안 된다가 네. 그럴 때 바로 딱 의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동률일 때는 의장이 캐스팅 보트. 그쵸, 캐스팅 보트를 주니까 예. 그러니까 의장이 생각한 대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동률인데 그러면 좋아요. 이제 파월에서 해시스로 바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는 생각해볼 포인트가 지금 또 연준 후보로 올라와 있는 이제 보우먼이라든가 크리스토퍼 월러 이런 분들이 지금은 금리 인하를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 두 분이 금리 인하를 주장해 온 거는 좀 살짝 좀 트럼프한테 잘 보이기 위해 근래 이야기. 예, 저 좀 약간 연준 의장을 좀 이제 후보에도 올라 있으니까 일단 되고 보자. 뭔가 좀 사람의 마음이다.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뭐 저라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50대 50이라면 예. 그러면 야,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나한테도 더 좋고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건조가 만약에 7대 3이면 70을 가겠지만 내 마음도 5대 5면 그러면 이렇게 가지 이랬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 두 분이 물 먹고 나면 그러면 굳이 에라머리다. 내가 뭐 이렇게 인하만 주장할 필요 있나? 뭐 이제 인플레도 위험 올 것 같고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야지라고 해서 지금은 이 두 분이 계속 확실한 인하의 두 표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물 먹고 나면 이 두 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다. 뭐 해시스라는 사람은 와서 계속 인하 쪽으로 할지 몰라도 나머지 지금 투표권자들이 그 중에서도 이 나머지 투표권자 중에서도 계속 인하 쪽으로 섰던 2명은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 힘의 균형이란 게 이렇게 연준 의장 한 명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파월일 때라면 한 번 내릴 게 2번 내려질지는 몰라도 뭐 그보다 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저금리로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거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QE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연준은 지금은 이제 자산 축소는 멈췄는데 그거를 이제 뭐 약간은 어려운 얘기기는 합니다만 이제 QT는 종료를 했는데 근데 앞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MBS 같은 장기채를 그거를 장기채로 다시 산 게 아니라 단기채로 사면서 보유 자산의 만기를 줄여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자산 가격이 좋으려면은 장기채를 사줘야 그래야 장기금리가 내려가고 그게 이제 자산 가격을 올리는 건데 근데 단기채를 사들어가겠다라고 한 거는 그냥 어찌 보면은 그냥 미 국채금리 발행 부담을 그거를 좀 이제 좀 줄여주는 약간 그러면서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의 안정을 좀 이렇게 챙기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겠다로 보여지거든요. 연준이 뭔가 시장에 그렇죠. 수급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가 보면은 다 이제
버블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러니까 버블이 갈 수밖에 없어라고는 하지만 물밑에서 벌어진 일들은 다 연준이나 정부나 버블이 되게 안 생기도록 뭔가 견제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실 그게 본질이죠. 그렇죠. 그들의 예. 역할이고 물가 안정 그렇게를 중요하고 사실은 하고 있다라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SLR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도 뭐 은행들 규제 풀어주면은 그러면 이제 국채를 막 마음껏 살 수 있게 돼서 뭐 이제 그런 국채를 엄청 발행해도 금리를 낮은 금리로, 그러니까 국채가 되게.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되도록 그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SLR을 조금 완화해주긴 했지만 국채에 대해서 완화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법으로 원하는 진영의 얘기는 바라보는 목표는 여긴데 자꾸 거기에 뭔가 미달하는 못 미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물들은 자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말로만 유동성?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모든 거는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요 표처럼 이거를 경계하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나 정부나 계속 약간 이런 쪽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좀 누르면서 워워하면서 좀 워하면서 근데 사실 저것도 가는 것 우상향은 같다. 우상향이에요. 아 물론 그렇죠. 예, 우상향을 하되 네. 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너무 버블로 가지 않게 한 번씩 터트리는 약간 그런 우상향, 흔히 말하는 건강한 조정이라는 거를 계속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예. 만약에 왼쪽과 같은 이런 논리로 인해서 또 작년 9월달, 10월달에 다 그랬잖아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화폐 가치가 휴지가 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쫙쫙 이렇게 네. 갔었는데 이 얘기들도 다 그 동일한 논리거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들인데 그런 것 때문에 오르면은 그러면 그거는 그때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할 거면은 오히려 분할 매도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매수는 하지 말고 매도도 하지 말고 지켜보고 시장의 낙관론이 네, 팽배할 때는. 그런데 이제 그 낙관론에 실망을 주는 일들이 내년에도 분명히 저렇게 금리를 반복되면서 그렇죠. 인하할 것 같다가 안 한다거나 양적 완화를 할 거란 기대가 있지만 그걸 연준은 뭐 이렇게 무산시킨다거나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이게 조정을 받으면 그럴 때는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역발상 투자를 하는 게 올해도 좋았듯이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한창 전쟁 중인데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버블이 터지면 이게 먼저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 안 터지게 하는 것은 일종의 수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공격이라면 버블이 안 터지도록 관리하는 건 일종의 수비,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를 좀 같이 이 두 나라 다 해나간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투자에 그러네요. 동참을 하면은 좋은 타이밍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군비 경쟁을 하듯이 AI 투자 전쟁은 계속해야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버블이 터지지 않게 관리는 해야 하니 네, 투자자들은 이 양쪽을 다 보면서 역발상으로 이용을 하자. 맞습니다. 오, 네. 간명해졌습니다. 네. 이제. 오. 그러면서 채권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거 하나를 좀 제가 같이 강조하고 싶은데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채권을 국채를 막 발행하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돈 푸는 거다. 당연히 돈을 푸는 거죠.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돈 푸니까 그래서 돈이 흔해지고 돈값이 싸진다 이렇게로들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저는 지금은 보시면은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심지어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그런 단계에 왔다고 보는데 확실히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국채 발행 금리가 낮고요.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데일수록 유럽처럼. 예, 그렇죠. 금리가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정부가 막 옛날에 일본이 특히 그랬죠. 막 아무리 국채를 들려도 금리가 안 오르고 화폐 가치만 더 타락하고 했는데 이제는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오르는 식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본에서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선진국이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뭐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도식화한 거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요 장표를 보시면은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동안 총공급은 저 위에 있는데 총수요는 저 아래에 있는 구조적인 공급 과잉의 시기였었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은 자유무역인 와중에 중국이나 동남아가 막 과잉 생산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무역을 하니까 이것들을 또 이제 쉽게 가져올 수 있었는데 총수요는 버블 붕괴 이후로 당연히 막 다들 힘들었고. 빚 갚느라 막 힘들고 그리고 정부도 이렇게 부실된 금융기관들 지원하느라 이 다른 데다가 돈 쓸 투자할 겨를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일단 공급망이 붕괴돼서 옛날보다는 이 공급이라는 것도 좀 약간 이게 내려왔고. 레벨이 낮아졌는데 이제는 이 선진국들이 특히 미국과 유럽이 가계화랑 기업 부채 부담을 많이 줄여놓은 와중에 빅테크나 이런 데들이 대규모 투자까지 하니까 이거는 올라와
버림으로써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총공급이 총수요보다 너무 높게 있으면 흔히 네. 이럴 때 경제학자들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써서 이 수요를 올려라.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둘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네, 경제에는. 예, 예. 그래서 올려라. 그런 식으로 해라라고 해서 그때는 통화정책을 마구 썼단 말이에요. 어. 저금리와 이제 양적 완화. 수요를 부양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겨우겨우 해도 그래도 이 정도였었던 시기니까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 밑에 있으면 인플레이션이란 게 안 생기고 그렇죠. 공급이 그래도 초과 공급 그렇죠. 상태니까. 인플레가 안 생기기 때문에 금리도 안 오르고 그런데 지금은 아까 보여드린 그 표처럼 공급은 공급이 뭔가 이렇게 더 공급망이 힘들어지고. 붕괴돼서 이렇게 낮아졌는데 수요는 이렇게 올라왔다 보니 조금만 부양을 해도 얘가 탁탁 이렇게 위로 쳐버리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게 이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 위험이 항상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금리도 이게 인플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쉽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이제 성장도 과거보다는 쉽게 올라간다라는 거라서 성장과 인플레가 과거보다는 쉽게 올라가는 시기라서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돈 풀면 금리가 오르는 시기다. 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정부가 막 이렇게 국채를 아무리 발행을 해도 금리가 안 오르니까 그러면 돈값이 싸진다. 이 말이 맞는데 이제는 뭐 국채 발행이 는다? 그러면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돈값이니까 이게 오히려 돈값이 더 비싸진다라고 볼 수 있는. 자연스럽게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금리가 오름으로써 이게 제어가 되는 거죠. 돈값이 무분별하게 싸지는 게 아닌 그런 시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부양을 해도 수요는 팍팍 튀어버리고 물가도 팍팍 올라버리는데 그것 때문에 또 금리가 다시 또 금세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게 또 진정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 안에서 막 바닥바닥 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이 수요가?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근 한 2년 가까이 미국이 보여준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게 어떤 수혜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넘어온,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까지 그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찌 보면 미국의 전례가 이제 우리나라의 앞날 같을 수 있다. 근데 거기다 원화는 또 약세고 수입 물가는 올라가고 반도체는 돈을 잘 벌고 발 걸고 이거는 여러모로 금리가 쉽게 낮아지기는 어려운 요소들인 거죠. 방금 언급하신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 수요는 내수가 좋은 그 수요가 아니라 아주 일부 수출 품목이 좋아져서 촉발되는 AI 어떻게 보면 버블에 가까운 투자로 인해서 촉발되는 그 수요. 예, 물론 또 환율. 물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채권 쪽은 그러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그럼 경기가 좋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댓글에 막 엄청 화내는 댓글들이 올라오거든요. 경기가 지금 말이 되냐 막 이렇게.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전년 대비라는 차원에서 실제로도 지금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것도 되게 이렇게 딱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신증권 유정현 애널리스트 같은 분은 이제 제가 그 그래프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그 소비 담당 애널리스트, 소비자 그렇죠. 담당. 네네네. 그분이 이제 항상 강조하는 그래프 보면 반도체 수출이 늘면은 우리나라의 소비도 늘어나는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차를 두고 이렇게 삼전 하이닉스가 좋으면 내수도 어느 정도 소비도 좀 더 돈다. 근데 저도 그게 지금은 약간의 좀 이제 반례와 좀 긍정적인 면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 그거는 옛날에는 수출이 좋아지면 환율이 안정이 됐었고 옛날에는 그러면 환율이 안정되면은 어느 나라나 환율이 안정되거나 절상되는 게 내수에는 분명히 더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환율이 700원일 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비 많이 하고 이럴 수 있었듯이 삼저호황. 네. 근데 지금은 수출이 잘 돼도 환율이 높으니까 환율이 너무 높으면 내수가 좋기는 어렵죠. 힘들다라는 게 그동안의 생각인데 근데 지금 좀 약간 좀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는 게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너무 많이 이제 환율이 그러니까 높아진 덕분에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 너무 싸다 하면서들 마구 와서 항공물가 싸다 막 호텔이나 막 이런 데 지금 뭐 최고가를 막 찍고 있고 거기다가 이건 좀 약간 슬프고도 좀 우픈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웃바운드로 해외로 나가는 내년 해외여행 티켓이 항공 티켓이 지금 되게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죠. 해외여행가기 부담스럽죠. 해외여행가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소비를 한다라고 이게 그러니까 해외여행들을 못 나가니까 대신에 이제 국내에서 소비들을 한다. 어찌 보면 코로나 때 내수 그게 좋았던 이유가 해외를 못 나가니까 그랬듯이 약간은 이상한 방식이지만 그러네요. 이제 해외를 못 나가서 국내에서 또 소비를 하는 또 그래서 이게 내수가 무작정 죽어나가지도 않는 거고 네, 그렇죠. 원화가 또 무작정 약세로 가진 또 않는 거고 네네네. 여러분 경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오묘하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금리 높아졌어. 금리가 높아져서 괴로운 섹터들이 있죠. 한데 돌아보면 이렇게 좋아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또 높아진 거다라고 이 좋아진 측면을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식이든 뭐든 투자를 하려면 그래 그러면
호텔 이런 것도 막 좋을 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쪽 관련된 투자나 주식을 해서 뭐 벌 수 있겠듯이 그냥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순환론적 관점으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앞에서도 네. 뭐 환율 말씀해 주실 때도 그렇고 국내 금리 말씀해 주실 때도 그렇고 시장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지점을 이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처럼. 네, 네. 오, 재밌습니다. 네.